여보, 우리 이혼해요. 38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박영수는 아내 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년퇴직을 3년 앞둔 62의 나이에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황혼 이혼을 요구한 거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영수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순자는 완벽한 아내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35년간 헌신적으로 내조해온 여자였죠. 영수는 늘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순자가 달라졌어요. 아침밥은 대충 차려지고 외출은 잦아졌고 낯선 명품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혼 통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5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는 박영수다. 올해 62. 38년간 한 직장을 다닌 평범한 회사원이지. 정년퇴직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 회사에서는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 부장님, 이제 슬슬 후임 생각하셔야죠? 하는 시기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이가 있으니까.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38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기상 시간이다. 무릎이 뻐근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린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더라. 거실로 나갔다. 평소 같으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날 시간인데 오늘은 고요했다. 식탁을 보니 토스트 2조각과 우유만 놓여 있었다. 여보, 아침은? 화장실에서 아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바빠서요. 그냥 빵으로 드세요. 이상했다. 3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순자가 아침밥을 거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아내였다.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이 진했다. 립스틱도 발갛게 바르고 눈썹도 또렷하게 그렸다. 그리고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어디가? 문화센터요. 요가 수업 등록했어요. 그래, 좋네. 건강 챙겨야지. 순자는 대답 없이 핸드백을 챙겼다. 평소 같으면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현관까지 따라 나왔을 텐데 오늘은 그냥 먼저 나가버렸다. 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푸석푸석했다.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쓸쓸하지? 회사에 도착했다. 인사팀 부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데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아침 식탁이 떠올랐다. 토스트 2조각과 차가운 우유. 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불안했다. 아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7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조용했다. 거실 불도 꺼져 있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침실 문이 열려 있었다. 순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또 외출 준비였다. 또 나가? 동창회 있어요. 지난주에도 갔잖아. 순자가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끼다가 멈췄다. 그리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게 어때서요? 난 35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면 안 돼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다. 35년간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순자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늦게 들어올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쾅!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 햄 몇 장이 전부였다. 35년 동안 온갖 반찬으로 가득했던 냉장고가 이제는 이렇게 휑했다.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데 목이 메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 밤 순자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늦게까지 뭐 했어?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어요. 왜요? 보고하라도 해야 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예전의 순자가 아니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아침밥은 계속 간단했다. 김치찌개 대신 라면, 된장찌개 대신 계란 후라이. 순자의 외출은 더 잦아졌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순자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였다.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니, 낯선 여자가 아니었다. 순자였다. 누구세요? 나예요, 여보. 순자는 머리를 잘랐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온 듯한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왜 잘랐어? 오래돼서요. 이제 변화 좀 주고 싶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젊어 보였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후 순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다. 금으로 된 듯한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그거 어디서 났어? 딸이 사준 거예요.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다. 딸 지연이 그런 걸 사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너 엄마한테 목걸이 사줬어? 네. 무슨 목걸이요? 금목걸이. 하트 펜던트 달린 거. 아니요, 전 그런 거 산 적 없는데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순자가 거짓말을 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그 목걸이 지연이가 안 사줬다던데?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다. 아,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딸이 사줬다고 하면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 제가 모아둔 돈 있잖아요. 부억 돈 아껴서 모은 거. 이것도 제 돈으로 못 사요?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아내 말이 맞았다. 35년간 살림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자기 물건 사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빨래가 며칠씩 밀렸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다. 순자는 매일 외출했고 귀가는 점점 늦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순자는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우리 오랜만에 같이 시간 좀 보내자. 싫어요. 단호한 대답이었다. 왜 자꾸 저한테 집에 있으라고 하세요? 35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좀 나가면 안 돼요? 순자는 화장을 다시 고치며 말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늦게까지 뭐 했어?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어요.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봤다. 처음 보는 팔찌였다. 그것도 내가 산 거야? 네. 왜요? 아니, 그냥 요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 돈으로 사는 건데 상관없잖아요. 순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무릎이 쑤셨다. 가슴도 답답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 언제나 따뜻하고 헌신적이던 아내. 그 아내가 낯설어지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62의 나이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서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멍해졌다. 38년간 한 번도 업무 실수를 한 적 없었는데 요즘은 같은 페이지를 두세 번씩 읽어야 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오늘은 또 어떤 차가운 말을 듣게 될지, 아내가 또 늦게 들어온다고 할지. 퇴근 시간이 되었다. 동료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다. 나는 책상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집에 가기 싫었다. 결국 7시가 넘어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이 조용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침실에서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다. 또 외출 준비였다. 어디가? 동창회요. 순자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끼고 있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진주 귀걸이였다. 또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잖아. 그게 어때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좀 대화하자. 요즘 우리 사이가. 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순자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늦게 들어올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쾅!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뿐이었다.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다. 그날 밤 순자는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우리 진짜 대화 좀 해야겠어. 순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뭘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즘 너무 이상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예전이요? 순자가 비웃듯 말했다. 예전이 뭐가 좋았는데요? 3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버렸는데. 여보, 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자의 눈빛이 진지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35년을.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이 귓전을 때렸다. 나는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35년 결혼 생활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그냥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황혼이혼도 많잖아요. 우리 나이에 황혼이혼?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5년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요. 시어머니 10년 모시고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제 인생이 뭐였어요? 나도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당신은 월급 받고 승진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잖아요. 전요? 아무것도 없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예순이에요. 앞으로 당신 퇴직하면 또 몇십 년을 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살라고요? 전 싫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자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승진도 했다. 하지만 순자는 집에만 있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퇴직하면 시간도 많아지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필요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결정했어요.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 끝났어요. 순자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류를 보다가도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혼해요. 점심시간에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너, 엄마 요즘 어떤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완전 딴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지?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이혼하자는데. 네, 이혼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자기 왜요? 아빠가 뭘 잘못하신 거예요? 아빠도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 말도 안 돼요. 아빠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진심인 것 같아. 제가 엄마 한번 만나볼게요. 고맙다, 지연아.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망했다. 딸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이미 외출한 상태였다. 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국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다. 35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밤 11시가 넘어서 순자가 돌아왔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우리 진짜 끝인 거야? 순자는 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네, 끝이에요. 딸 생각은 안 해? 지연이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딸은 다 컸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이해할 거예요. 이해해? 부모가 이혼한다는데? 우리 세대는 달라요. 황혼 이혼 많아요. 순자는 침실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정년 퇴직하고 나면 필요 없어요. 순자가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과의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내 인생? 35년이 내 인생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 인생이었어요. 전 그냥 당신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나를 향해 등을 돌렸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무릎이 쑤셨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월급도 다 집에 가져다 줬는데 그런데 왜? 답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와 나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다. 아침 인사도 저녁 대화도 없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 순자는 TV를 보다가 나를 돌아봤다. 네, 이미 말했잖아요. 35년이. 아무 의미도 없어? 의미는 있었죠.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딸이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 만나고 싶대. 만나면 되죠. 지연이도 우리 이혼 반대할 거야. 상관없어요. 제 결정이에요. 순자는 다시 TV를 봤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 집에서 자고 왔다. 더 이상 순자와 한 집에 있기 힘들었다. 지연이 이불을 깔아주며 물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62의 나이에 3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도 이유도 모른 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지연의 집 작은 방에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차갑게 만들었는지 나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딸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차려주었다.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였다. 아빠,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응, 가봐야지. 내 집인데.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35년을 함께 산 집이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월요일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순자는 이미 외출한 상태였다. 거실은 조용했고 식탁은 깨끗했다.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회사에 출근했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혼해요. 점심시간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아빠, 지금 시간 되세요? 응, 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회사 앞으로 갈게요. 30분 후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딸을 만났다. 지연의 얼굴이 심각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지연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이게 뭔데? 엄마 통장이에요. 내 눈이 한 줄에 멈췄다. 입금 내역 50억 원. 이게 뭐야? 로또 당첨금이에요. 2달 전에 입금됐어요. 손이 떨렸다. 태블릿을 다시 봤다. 날짜는 8월 15일. 순자가 달라지기 시작한 그때였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예전에 엄마 통장으로 용돈 보낸 적 있잖아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지연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순자의 출금 내역이었다. 1억 5천만 원, 2억. 벌써 3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이게 다 뭐 하는데 쓴 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 이것도 보세요. 지연이 SNS 화면을 보여줬다. 순자의 계정이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제주도 여행 사진들.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사진에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정태윤이래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정태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사람 3년 전에 사업 실패로 파산했대요. 사기 사건에도 연루됐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에 카페 창업 계획 중이래요. 모든 게 연결됐다. 로또 당첨, 남자, 카페, 이혼, 엄마가.
그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다. 아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변호사 만나보세요. 하지만, 아빠, 정신 차리세요. 지연이 소리쳤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다. 엄마는 지금 50억을 숨기고 계셨어요. 그것도 2달 동안이나요. 그리고 이혼하려는 건 당첨금 혼자 가지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제가 변호사 예약했어요. 내일 같이 가요. 알았어.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50억? 로또, 남자, 이혼, 머릿속이 복잡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가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여보, 순자가 나를 쳐다봤다.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로또 당첨됐다며?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어떻게?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왜 숨겼어? 3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해. 왜 숨겼냐고. 그게 이혼하자는 것도 당첨금 때문이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태윤은 뭐야? 순자의 눈이 커졌다. 그것도 알아? 다 알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등학교 동창, 3년 전에 파산, 제주도 카페 계획. 다 알아. 그 사람이랑 내 돈 쓰려고 이혼하는 거지. 당신 돈이 아니에요. 순자가 소리쳤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결혼 생활 중에 당첨된 건 공동재산이야. 공동재산이요? 순자가 비웃었다. 35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요? 돈만 벌어왔잖아요. 시어머니 모실 때, 애 키울 때, 집안일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고, 회식하고, 골프 치고, 그게 다였잖아요. 여보, 전 35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이제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제 인생 살 거예요. 그 남자랑? 네. 태윤 오빠는 저를 이해해줘요. 이해? 내 돈을 이해하는 거지. 아니에요. 순자가 소리쳤다. 태윤 오빠는 진심이에요. 저랑 제주도 가서 카페 차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사람 파산했어. 사기 사건에도 연루됐고, 그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언제부터 만났어? 대답해. 언제부터 그 남자 만났냐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1년 전부터요. 가슴이 무너졌다. 1년 전부터, 당첨되기 훨씬 전부터, 1년 동안, 내 뒤에서 몰래? 네, 맞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동안 태윤 오빠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당신과의 결혼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무의미? 네, 무의미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당첨금도 받았으니까 이혼할 거예요. 당신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일어났다. 알았어. 네, 법대로 하자. 변호사 통해서.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어떻게?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절반은 내 거야.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당첨 사실을 숨기고 재산 은닉하려 한 것도 증거가 있어. 정태윤이랑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것도.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외투를 입었다. 법원에서 보자. 당신, 진짜 이럴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50억? 1년 전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무릎이 꺾였다. 계단에 주저앉았다. 38년 직장 생활, 35년 결혼 생활,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응, 다 말했어. 그럼, 변호사 만나자. 법대로 하자.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한숨이 들렸다. 잘하셨어요, 아빠. 이제 제대로 싸우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계단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딸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35년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야.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거야. 하지만 50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 지연의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빠. 지연이 문을 열었다. 내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빠, 물 드릴게요. 지연이 물을 가져왔다.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아빠, 내일 변호사 만나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50억, 35년, 배신, 이혼,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싸워야 한다.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62의 나이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싸움. 3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싸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해야 한다. 딸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주는 딸이 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다.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35년이 헛되지 않게.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날 오전 나는 지연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요?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우자가 당첨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정태윤 씨와의 관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SNS, 만남 기록.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지연이 말했다. 아빠,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응,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아빠는 당당하게 권리 찾으시는 거고요. 딸의 말이 힘이 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순자와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다. 말도 섞지 않았다. 변호사는 착착 증거를 모았다. 순자의 통장 거래 내역, 정태훈과의 SNS 대화 내용, 제주도 여행 기록, 카페 창업 계획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순자를 불러 앉혔다. 이혼 소송 서류야. 서류 봉투를 건넸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진짜 소송을 걸어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하지만 법대로. 순자의 손이 떨렸다. 우리 그냥 조용히 할 수 없어요? 조용히? 내가 50억 숨기고 남자 만나면서 저는 법원에서 보자. 나는 일어났다. 순자는 서류를 움켜쥔 채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오빠, 남편이 소송 걸었어요. 뭐, 소송? 정태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다. 로또 당첨금 절반 달라고. 그게 되는 거야? 변호사가 그랬대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럼 25억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25억으로는 좀 부족한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미안한데 나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원래 계획은 50억으로 카페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였잖아. 하지만 25억은 좀 애매해.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칠 후 순자가 나를 찾아왔다. 얘기 좀 해요. 할 말 있어?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태윤이가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35년을 제가 너무 쉽게 버렸나 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와서 후회해? 넌 50억 때문에 35년을 버렸어. 나는 그게 제일 슬펐어.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아니요. 이혼은 할 거야. 넌 이미 선택했으니까. 나는 일어났다. 하지만 법대로 할 거야. 내 권리는 찾을 거고. 한 달이 흘렀다. 법원에서 조정이 시작됐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다. 배우자가 당첨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도 명확합니다. 판사는 순자를 바라봤다. 정태윤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다. 당첨금 50억 중 25억은 내 몫이었다. 순자의 악의적 은닉 시도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받게 됐다. 순자는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정년까지 1년이 남았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강원도 산골에 작은 집을 샀다. 지연의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지연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치? 공기도 좋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응, 지금이 제일 편해. 거짓말이 아니었다. 62에 이혼한 남자. 하지만 나는 평온했다. 주말이면 지연 가족이 찾아왔다. 손주를 안고 텃밭을 거닐었다. 할아버지, 토마토 따요. 그래, 우리 지우가 따볼까?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순자였다. 잘 지내세요? 제가 많이 미안해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더 이상 말은 없었다. 35년이 그렇게 끝났다. 밤이 깊었다. 마당에 나가 별을 봤다.
시골의 별은 정말 많았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했다. 나는 내 자신을 지켰다. 62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늦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조용한 집이 있었다. 50억의 절반. 25억. 큰 돈이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았다. 딸의 미래를 위해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쓰며 살 생각이었다. 텃밭에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내가 심고 내가 키운 것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전화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지우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아빠가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아빠 요리 실력 늘으셨어요? 많이 늘었지. 이제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직접 담근 김치, 직접 기른 채소들이 가득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다. 순자가 35년 동안 이걸 매일 했구나. 처음으로 아내의 수고를 이해하게 됐다. 늦었지만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62의 봄이었다. 늦은 봄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게 나의 승리였다. 1년이 지났다. 강원도 산골집은 이제 완전히 내 보금자리가 됐다. 텃밭은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내어주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주말마다 손주 지우가 찾아왔다. 7살. 까불거리지만 천사 같은 아이였다. 우리 지우, 어서 와. 할아버지가 고구마 쪄놨다. 와, 맛있겠다. 지연이 짐을 들고 들어왔다. 아빠, 또 텃밭 일하셨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네. 괜찮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실제로 그랬다. 1년 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웠다. 무릎도 덜 아팠다. 매일 텃밭 일하고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 좋아졌다. 저녁을 차렸다. 직접 끓인 된장찌개, 텃밭에서 딴 상추, 직접 담근 김치. 아빠, 요리 실력 정말 늘으셨네요. 1년 동안 연습했으니까. 웃으며 말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밥을 태우고 찌개가 짜거나 싱겁거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가 35년 동안 이걸 했구나. 이제야 알았다. 아내의 수고를. 매일 새끼를 챙기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지우가 상추를 들어보였다.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심고 키운 거야. 우와, 맛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다. 밤이 되어 지연 가족이 돌아갔다. 나는 혼자 차를 마셨다. 핸드폰을 봤다. 순자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쯤 안부를 물어왔다.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당신도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35년이 이렇게 정리됐다. 미움은 없었다. 순자도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50억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으니까. 정태윤은 진작에 사라졌다고 들었다. 순자가 25억만 받게 되자 연락을 끊었다고. 그럴 줄 알았다. 마당으로 나갔다. 가을밤이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법대로 했고 내 권리를 찾았고 당당했다. 그게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 마을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박 선생, 아침 일찍 나왔네.
네, 어르신. 날씨 좋네요. 오늘 경로당 와. 바둑 두자. 그럴게요. 이 작은 마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편했다. 사람들이 따뜻했다. 경로당에 갔다. 어르신들과 바둑을 뒀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웃는 게 좋았다. 박 선생은 좋겠어. 딸이 자주 오잖아. 네, 감사하죠. 우리는 자식들이 서울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 나는 운이 좋았다. 딸이 가까운 곳에 살았고 자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텃밭을 돌봤다.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김장철이 다가왔다. 올해는 직접 김장을 담가볼까? 순자가 매년 하던 일이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녁 때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아빠 김장 담그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네. 아빠가 김장을요? 응. 해보려고. 와, 아빠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한테 레시피 받았어요. 순자. 지연은 여전히 엄마와 연락하고 있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딸에게는 엄마니까. 주말 지연이 왔다. 우리는 함께 김장을 담갔다. 아빠, 배추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그래. 생각보다 어렵네. 처음엔 다 그래요. 엄마도 처음에는 서투셨대요. 우리는 하루 종일 김장을 담갔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아빠, 다 됐어요. 김치 항아리를 덮으며 지연이 말했다. 고생했다, 지연아.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 정태윤이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속았대요. 돈도 많이 잃으셨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후회하신대요. 아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알아. 내가 전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연아, 나는 딸을 바라봤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는 거야. 나는 내 인생 살고, 우리는 이미 정리했어. 네.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직 젊으시니까 잘 사실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이 밝았다. 순자가 후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 순자도 힘들겠지. 미움은 없었다. 대신 안타까움이 있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잘 살아야지. 그게 최선이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다. 지우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크게 만들어줄게.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얀 세상에 울려 퍼졌다. 저녁, 난로 앞에 앉아 군고구마를 먹었다. 할아버지, 여기 사는 거 좋아요? 응, 아주 좋아. 나도 나중에 여기 살래요. 그래, 할아버지랑? 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50억도 명예도 큰 집도 필요 없었다. 작은 집, 텃밭,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것으로 충분했다. 설날이 됐다. 지연 가족이 찾아왔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연이 절을 했다. 나는 세뱃돈을 주었다. 우리 지연이도 지우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는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다. 내가 직접 끓인 떡국이었다. 아빠, 맛있어요. 그치?
아빠 실력 늘었지? 웃으며 먹었다. 이렇게 소박한 명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식사 후 지연이 말했다. 아빠, 엄마가 편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건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읽어보세요. 엄마가 정말 많이 후회하신대요. 지연 가족이 돌아간 후 나는 편지를 꺼냈다. 순자의 손글씨였다. 영수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많이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50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35년을 너무 쉽게 버렸죠. 태윤이는 돈만 노렸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미 끝난 일이야.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봄이 왔다. 다시 텃밭에 씨를 뿌렸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아빠, 저 둘째 가졌어요. 정말? 네. 다음 달에 태어나요. 가슴이 벅찼다. 축하한다, 지연아. 아빠 아들이래요. 이름을 영준이라고 지으려고요. 영준? 네. 할아버지 이름에서 영자 따왔어요.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그해 여름 손자 영준이가 태어났다. 아빠 안아보세요. 작은 생명을 안았다. 따뜻했다. 영준아, 할아버지다. 잘 부탁한다. 아이가 눈을 떴다. 맑은 눈동자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손자들을 보는 게 살아가는 이유였다. 가을이 왔다. 다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할아버지, 감 따요. 지우가 소리쳤다. 그래, 같이 따자. 손주들과 감을 땄다. 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이거 할머니도 드릴까요?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연이 놀란 듯 나를 봤다. 아빠, 괜찮아. 보내줘. 지연은 감 몇 개를 따로 담았다. 순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2년이 흘렀다. 64이 됐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게 나의 자랑이었다. 순자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하지만 잘 지내기를 바랐다. 미움은 없었으니까. 아빠, 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아도 괜찮았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진심 어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짜 부자였다. 64세 가을밤 나는 행복했다.